안녕하십니까. 그걸 가르치는 이 선생입니다. 벌써 2023년 대비 수능 특강을 하게 되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나이를 계속 이러다가 금방 80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프리클래스에서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 문학 그 적용학습 부분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 먼저 고전시가 쪽부터 가겠습니다. 고전시가 1, 2를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라 조금 맛배기, 나 원래 아는 건데, 그래도 좀 예의상 들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44페이지입니다. 자, 개념학습 1입니다. 자, 적용학습 1입니다. 자, 이게 충담사의 창기파랑가와 월명사의 제망매가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두 개의 공통점은 향가라는 점이죠. 자, 향가.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로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정도, 그리고 약간 특성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내신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향가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는 사실 수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신에서는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향가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얘는 10구체 향가예요. 자, 그러면 이 향가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진 갈래인가요? 자, 통일신라 시대의 갈래죠. 자, 통일신라 시대의 갈래인데, 자, 이 향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얘가 향찰로 표기된 노래란 뜻인 거잖아요. 그쵸? 얘는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찰이 뭔지 아시나요? 향찰은 내가 이거 한자를 쓰면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자, 향찰은 중국의 말과 어울리는 문자가 한자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한반도는 언어가 달랐죠.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는데, 우리가 이제 글이 없다 보니까 한자를 우리가 이제 빌려서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자, 그런데 뭔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어순이 달랐고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조사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말에도 이제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조사, 어자,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 정확하게 조사를 딱딱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동사나 형용사에는 자, 뭐가 있어요? 어간과 어미가 있잖아요. 그치?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노래를 한자로 기록을 하게 되면 조금 약간 노래가 안 되는 거야.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어순과 조사, 어미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문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 노래를 표현한, 그러니까 어순과 조사, 어미를 우리 문법에 맞춰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쓴 거야. 자, 그걸 우리가 향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책을 읽다라고 하기죠. 책을 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그걸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죠? 독서라고 하죠. 자, 어순이 다르죠? 독서는 읽다 책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순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을이나 은, 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 자, 이거 조사 같은 거 표현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한자에 은만 빌려서 쓰는 거야. 뜻은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어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이제 향찰이라고 하는데, 향찰로 쓴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이 향가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막 쉬었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 제 세 개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가 19체의 향가예요. 19체 향가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 그치? 19체 향가는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완성된 형태인데, 자, 이 19체 향가를 조금 설명할게요. 19체 향가는 이렇게 내용상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 두 줄은 낙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 이렇게 해서 이제 10줄 이렇게 써서 19체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3, 5, 2 구조도 있고 5, 3, 2 구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뭐냐면 제막내가는 442 구조예요. 근데 충담사의 창기파랑가가 이게 지금 김환진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환진역은 352 구조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창기파랑가를 양주동이 해석한 거예요. 양주동역은요 532 구조예요. 자,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하죠. 그래서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 마지막 부분을 낙구라고 부르는데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마지막 끝이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걸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내용상 세 부분. 여기 감탄사. 자, 이게 어떤 갈래랑 비슷하게 생겼죠? 시조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19채 향가가 나중에 시조로 전승되어 있다는 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쵸?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솔직히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이거 다 알죠? 그쵸? 아는데 그냥 잘난 척 한 거야. 할 말이 별로 없잖아. 그치? 작품이 짧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충담사의 창기파랑가부터 한번 해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중세국어로 써있고 왼쪽에 쓰이는 게 현대국어로 써있는데 해설로 따져보면 왼쪽이 더 나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시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처지. 처지라고 하는 건 시에 써 있는 내용. 그러니까 시에 써 있는 처지. 고향을 잃었다. 무슨 나라를 잃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거. 세 번째가 배경. 자, 이걸 파악하는 걸 우리가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상황을 파악하면 첫 번째 뭐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흐느끼며 바라본대요. 자,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이슬 밝힌 달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슬을 밝히고 있는 달이, 그러니까 달무리가 살짝 져 있는 그 달이 달을 이제 흐느끼며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슬퍼하고 있다는 정서도 여기서 유추해낼 수가 있네요. 자, 상황 파악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정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뭔가 슬퍼요.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흰 구름, 자,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흰 구름을 따라서 넘어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건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달이 이제 달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약간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가 죽었을까요? 제목이 찬기파랑가잖아요. 기파랑이 죽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볼게요. 모래 가른 물가에, 자, 모래 가른 물가라고 하는 건, 자, 봐봐.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가 물가로 시선이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자, 물가를 보다 보니까 옆에 시선에서 이제 수풀로 시선을 살짝 옮겼어. 근데 그 수풀의 모습을 보면서 기파랑의 모습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중세국어 좀 보면 즉시라고 나옵니다. 자, 즉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 조사가 오게 되면 즉시 혹은 즉실 이렇게 읽어지는 애 있죠. 이게 이제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랑의 모습이 이제 수풀에서 보인 거죠. 그리고 이로네라고 하는 건 지금 얘가 제가 모래 가른 물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냇가에 있는 거지. 이 냇가의 이름이 이로네야. 근데 이게 지금 이 김한진 해독에서는 이게 이제 냇가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 양주동 해독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로네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로네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이 낭이 누굴까요? 기파랑이겠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은 끝이에요. 끝을 좇고 따르고 있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기파랑의 모습을 수풀을 보면서 떠올리고 거기서 기파랑의 마음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가 있습니다. 자, 아인데 이게 지금 감탄사로 시작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체 향가의 낙구, 맨 밑에 두 줄을 낙구라고 하잖아.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잖아요. 그쵸? 이 감탄사의 역할은 뭐냐면 시상의 집약 혹은 시상의 전환, 이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상의 집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게 기파랑에 대한 그림이죠. 그리움. 그림? 그리움이죠. 잣가지가 높아라고 해서 잣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화랑의 높은 기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자, 눈이라고 하는 건 세모를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련을 뜻하거든요. 어떤 시련이 와도 잣나무의 가지가 너무 높아서 덮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파랑의 약간 이 절개를 어떤 외부의 시련이 와도 덮지 못할 것이다,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죽음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기파랑이 죽었더라도 기파랑의 절개는 우리가 이제 숨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외부의 시련이 오더라도 기파랑의 절개는 부러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해독이야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런 게 고전 시가를 해독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의 진짜 뜻보다는 표면적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뜻은 이 작가는 아는데 작가한테 지금 이거 충담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충담사님 이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 해석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표면적 해석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이런 의도로 썼겠구나라는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좋은 학습 태도라고 볼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문제 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는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와 보겠습니다. 나의 제망매가예요. 제망매가도 이제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제망매가, 자, 제사를 지내다. 자,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나 혹은 뭐 제사를 지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망매. 자, 망매는 죽은 누이란 뜻이에요. 그런 가라는 건 노래란 뜻이니까. 자, 죽은 누이의 장례를 치르며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442 구조로 굉장히 이제 그 약간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향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작부터 여기서 이제 좀 어렵다기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게 있어요. 자, 봐보세요. 생사길은,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가 어디냐면 이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승은 삶과 죽음이 같이 있죠. 근데 저승에는 죽음만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승은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늘 두렵다는 거야.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머뭇거리는 게, 자, 생각해보세요. 번지점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지점프 할 때 머뭇거리는 거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렇지? 자, 머뭇거리고 두려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얘 있으면 머뭇거리다가 두려워하다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갑니까? 나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면 어떡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간다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딱딱 쳐보실래요? 왜? 나는 간다는, 자, 이거는 이 월명사, 이 작가의 말이 아니죠. 자, 이거는 나는 간다, 저 가요 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여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저 죽어요 라는 인사도 못하고 갔다고 한 거니까 이 나가 죽은 누이죠. 죽은 누이가 저 가요 라는 얘기도 못하고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나는 간다는 남의 말을 인용한 거야. 누이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말도 못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자, 이런 건데 첫 번째 네 줄까지는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했습니다. 자, 가을이 나왔네요. 왜 가을일까? 자, 여러분들 가을 좋아하죠? 나도 가을 좋아해. 가을 남자의 계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잖아. 근데 요즘에 내가 가을을 좀 잊었지. 왜냐면 내가 수험생들, 재수생들 고3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을만 되면 우울해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가을은 우리가 되게 좋은 계절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파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죽음의 계절이야. 그거 죽잖아. 낙엽이 시체 아니야, 시체. 낙엽이 이파리 시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얘기하면, 자, 가을에 약간 어차피 죽을 애야. 그런데 이른 바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 바람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른 바람이 뭘 뜻하겠니? 누이의 요절을 뜻하는 거지. 요절은 약간 예상하지 못하는 죽음 혹은 너무 이른 죽음을 뜻할 때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 그래서 봐봐. 이파리의 입장에서 떨어진 이파리는 뭐야? 죽은 이파리잖아. 그치? 떨어진 잎에다가 밑줄 치시고 죽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자 봐봐. 가을 이른 바람에 우리가 뭐라고 썼어? 요절이라고 썼잖아. 떨어질 잎에다 죽음이라고 썼잖아. 그게 다 무슨 법이야? 비유법이지. 특히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썼으니까 이건 직유법이지. 그치? 이게 통인신라 시대에 쓴 건데 이게 비유법을 썼대. 대단하지 않아? 그렇죠? 한 가지에 나고자. 한 가지는 뭐야? 자 봐봐. 자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이 그림이 왜 이래? 왜? 자 이거 근데 얘가 툭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거 지금 동생, 누이 동생, 자기 이렇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뭐겠니? 부모님이지. 그치? 한 부모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한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자, 가는 곳은 모르나 죽는 건 모르겠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 뭐라 쓰면 되겠어? 이거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거지. 그치? 우리 인생 참 모르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감탄사인데요. 자, 여기 감탄사는요. 시상의 집약이기도 하고 전환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아가 하고서 슬퍼하는 아일 수도 있지만 하고서 약간 좀 밝게 바뀌는 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 전환과 집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시상 전환, 시상 집약을 다 쓰셔야 됩니다. 미타찰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이제 극락세계인데 미타찰에서 만날 나. 여기서의 나는 이 작가인 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가 두 번 나오잖아. 세 번째 줄에 있는 나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나는 서로 다른 나지. 이거 세 번째 줄에 있는 나는 죽은 누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나는 누구야? 작가지. 그치?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러니까 이미 누이는 미타찰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이제 가면 되지.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렇지? 만날라 라고 했으니까. 만나려면 어떻게? 내가 돌을 닦아야 미타찰에 가니까. 돌을 열심히 닦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렇죠? 자, 이거는 사실은 문제는 뭐 나중에 따로 올리던가 아니면 이게 사실 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어려운 게 나왔을 때만 조금 볼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번 문제는 조금 볼만한 것 같아서 3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 뭐 자연물이 지닌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나 태도, 뭐 대상의 모습이나 특성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나 이제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씩 볼게요. 1번에 가에서의 수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연물로. 그렇지. 수풀에서 머물렀지. 그러면서 뭘 떠올렸는데? 얘가 기파랑 같다라고 했잖아.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긴다고 볼 수 있고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였는데? 이게 기파랑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파랑을 떠올리게 하는 약간 그런 소재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2번에 가에 가지가 높아 자,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고결한 이미지를 환기하여 그러니까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그렇죠? 안 어렵죠. 자, 3번에 가의 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이겨내는 대상의 모습을 부각한다. 아까 내가 눈이 시련이라고 했잖아. 나 부정적인 거였죠. 내가 세모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각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자, 4번에 나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가 X죠. 시간적 배경의 변화. 이게 아니야. 이건 시간적 배경이 아니야. 비유로 든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낸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죽음을. 그러니까 일단 거기 시간적 배경의 변화라는 말에 나도 X를 치시고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역동적이지 않지. 그래서 역동적에다가도 X. 역동적인 분위기를 정적으로 전환하는 전환이다. 이것도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인 것도, 이건 전체적으로는 정적인 시지.
정적인 시인데 뭐 역동적인 걸 정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건 안 나온 거죠. 그죠? 역동적인 것 자체가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왜 설명했냐면 자, 여기 보통 이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수능이든 내신이든 마찬가지야. 자, 일단 표현법 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 자, 표현법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자, A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뭐 소재나 내용 일치 문제에서도 자, 어떤 소재를 이용하여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잘 찾죠? 얘도 잘 찾고 얘도 잘 찾아요. 잘 찾는데 이 효과가 진짜 맞아?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지?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내용과 결부지어서 생각할 것. 이게 첫 번째.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A의 표현이나 이 소재의 일반적인 효과인지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이 4번 보기에서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 시간적 배경의 변화, 이거 읽을 때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맞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X를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X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얘와 얘와의 관계를 따져서 자, 이게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일반적 효과. 이걸 따져보면 아, 얘는 전체적으로는 맞으나 얘가 틀렸구나 하고서 지워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틀린 부분에다가 X를 치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다들 보통 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틀렸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틀린 부분에 정확하게 X를 치는 연습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전시가 1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